자, 이번 시간에는 각 공종별 기출문제 이 분석, 유형 분석에는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잘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약수령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이 네모로 되어 있는 파트, 즉 이렇게 첫 번째 네모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가설공사에서도 이 번호치기가 다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면 좀 더 영혼한 논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교재가 첫 번째가 이 파트라는 소리입니다. 이 파트가 뭐냐 봤더니 가설공사 일반사항 안에 교재 안에 기본 방침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자, 성능 검정 가설 기자재, 지금은 이제 안전 인증제로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이게 유형이 기준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어 유형 자체가 기준이다. 그래서 기준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도표로 해서 작성을 하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회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어는 최소 10회차 이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3개년 안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게 이 원칙입니다. 좀 더 멀리 가면 15회차까지도 가능하겠고요. 대략 10회 정도 이내 문제는 출제가 됐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파트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공사, 공통가설공사 나와 있는 부분에 유형들인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보실 때 이게 측량 파트구나. 공통가설공사 중에서 측량이다. 유형은 측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시설이냐 기능이냐인데, 한번 간단하게 봐보면 대지 측량과 벤치마크, GPS 측량 기법 112트 나왔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측량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이 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형. 그런데 기준 틀이다 그러면 얘는 시설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전에 안에 핵심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유형 파악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계시설물 쭉 해서 직접 가설공사도 파트가 비계시설이냐 안전시설이냐 보조시설이냐 이 파트. 자, 그 다음에는 유형이죠. 전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요. 얘네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유형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비계시설이다 그러면 바닥에다가 수직 부재를 올려놓고 또 수직 부재를 올려놓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이렇게 강도가 확보가 돼야 돼 있고 레벨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평 부재를 또 이어주겠죠. 때에 따라서 힘이 적용하면 가세를 간다는 소리입니다. 즉, 자, 얘는 비계 시설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시설물. 자, 시설물인데 이때 이 시설물 안에 이 비계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즉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조시설물을 한번 가보면요. 전체 평면으로 보았을 때 텃파기를 전부 통으로 다 팠다 싶으면 가운데 동이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라고 보면 전체 주차장을 통으로 팠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 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어주는 보조시설물, 연결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 구대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시설들. 즉, 연결시설물, 보조시설인데 연결한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하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재질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 기능은 연결 기능이다. 그래서 가설 구대. 이런 식으로 이 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공부만 되시면 이 유형만 이해를 하시면 시험 문제가 되게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답안 작성 바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용어 유형 15가지 유형 분류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본서 구성 이
체계, 그리고 기본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서 용어 유형을 놔두고 나서 제가 풀어가는 논리를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기출문제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 자, 원칙을 한번 봐보면요. 지금 현재 패턴으로 105, 107, 96. 그러면 96이기 때문에 향후 나올 수 있는 확률상 얘가 제일 높습니다. 또는 초고층 지수층 또는 지수 설비, 그래서 87회 때 나왔네요. 이러한 것들이 나올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가설 공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안전시설물이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물론 비계시설도 있지만 안전시설물들이 사고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낙하물 방지망이라든가 낙하물 방지망도 곧 출제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SCN 이런 것들은 106회 때,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 구조도 107회 때, 가설 계단의 구조 기준도 105회, 이런 것들은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에 혹시 모르게 또 나왔다 싶어도 이게 비계시설이구나 파트가. 자, 그리고 유형이 시설이구나. 어떤 시설? 보조시설이냐, 안전시설이냐, 비계시설이냐, 이 유형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이 파트도 중요합니다. 이 파트는 우리 네모 박스에 남아있는 그 파트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일반 사항 안에 기본 방침이냐, 가설, 계획이냐. 자, 그 다음부터는 지문 해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가설 공사가 계획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설 계획. 그런데 이 지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봤더니, 자, 종합가설공사에서 고려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는 고려사항. 자, 그 다음번에는 항목을 주어줍니다. 공통가설공사냐, 직접가설공사냐 이렇게 나와 있고, 계획 시 유의할 사항 이렇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번부터는 얘가 초고층이라는 이 조건을 하나 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계획 시 고려할 사항. 자, 그 다음번에는 출제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지하 4층, 지상 20층이라는 조건과 상황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정 건물 오피스 신축 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특성만 주어지고 고려할 사항. 다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협소한 도심지 공사 지하 6층, 지상 20층 이상.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는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고 주로 학습을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까지 이 지문들을 통합으로 만들어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심지라고 했죠. 도심지. 그래서 주변의 건물이 이렇게 인접해 있고 우리 현장은 흙막이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접 건물과 거리가 가깝다, 대지가 협소한 상태, 이 조건을 그대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6층. 그래서 지하 6층까지 나와 있고 조건이, 그 다음에 지상 25층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자고요. 지상 25층. 이런 조건 안에서 가설공사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이 뭐냐, 전체 텃밭을 했을 때 가설 구대는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하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가설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건물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요소를 어떻게 가미를 할 것이며, 소음이 작아야 되겠고 공해가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소하기 때문에 낙하물 방지망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지문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드시고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노트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 내용을 전부 통합을 해보면 그동안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문제가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봤더니 대지가 협소한 도심지 공사에서 도심지 초고층 공사, 그리고 초고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하 6층, 지상 20층 이상에서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가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나와 있는 자, 이 파트 있죠. 일반 사항 파트의 가설 계획에 나와 있는 용어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필수 용어를 여기다 집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비계시설물, 안전시설물, 측량, 이 용어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노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문 해석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술 같은 경우도 지문 해석에 따라서 회차가 6회차 이내에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소리. 즉 2년 정도. 용어는 3년, 논술은 2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 공통가설공사, 직접가설공사, 종합가설계획 이 부분에서 패턴상 100, 106, 109대 출제가 됐고, 자, 이쪽 파트에서는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소리. 근데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쪽으로 와서 70회 때 나왔던 게 108회 때 연관을 지어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출제 패턴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회차에서 108 나왔기 때문에 향후 나올 수 있는 게 109, 110, 111, 112, 113, 114 이런 패턴으로 해서 다음에 이 공통가설공사의 종합가설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문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가설공사는 논술로 이렇게 대놓고 세륜시설 설치 기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왔을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치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즉 용어로 준비했던 세륜시설이 논술로 출제가 됐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과락을 맞을 수가 있어요. 설치 세부 기준을 못 쓰시면 이럴 때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 그래서 기술사 공부에서 기준이 뭐가 있냐 봤더니 가설공사에서는 이런 그 설비시설물이라고 하죠. 즉 세륜시설로 나와 있고 가시설물인데 얘는 실제로 설비시설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과 성능이 들어가 있는 이 기준을 쓰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들 나와 있는 것들이 점수가 고득점이 갈 수 있지만 못 쓰면 점수가 아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특공사에서 보면 기준은 계측관리가 되겠죠. 기초공사로 넘어가면 부동치마에 관한 내용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푸집은 존치기간, 철근은 피복득회, 정착, 이음, 콘크리트는 운반에 관한 내용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들이 나올 수 있는 항목들만 학습을 하실 때 빼놓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커튼홀은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성능시험이죠. 풍동실험, 목업 테스트 또는 필드 테스트. 철골은 내압 피복. 이렇게 해서 기준들 나와 있는 것만 15개 정도만 추려내고 나서 이 문제에서 회차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을 제외를 하게 되면 출제 이 범위가 축소가 되고요. 특히나 이 기준들 같은 경우는 6회차 이내로 또 함축돼서 뭐 4회차, 3회차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기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준 문제를 잘 하시면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설공사 내용이었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거의 성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즉 양중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또는 양중 계획,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가설 계획 하나 문제 만드는데 도심지 초고층 협소한 곳에서 지하 6층, 지상 20층 또는 25층의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가설 계획 한 문제.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양중 계획 한 문제,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축소시키면 돼요. 마찬가지로 일반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준과 지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 종류하고 마스터 클라이밍, 그래서 타워 크레인 마스터 지지 방식 또는 텔레스코핑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어로서는 향후 나올 타임이 조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출제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본 수업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어의 이 유형 파악을 먼저 해라.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지문을 한 번씩 싹 읽어놓고는 밑줄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서 애상 문제를 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을 한번 봐보면요. 거의 대부분 양중입니다. 양중 계획. 자, 그러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지문을 먼저 해석을 한다. 두 번째는 핵심 용어들 앞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 보시면 레이아웃 첫 번째 페이지에 필수 용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용어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출제가 됐어도 논술을 풀어가기 위한 용어는 꼭 만드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자재양중계획입니다. 자재양중계획. 양중계획,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도심지 고층공사에서 양중계획, 고속시공을 위한 양중계획, 자재양중계획 시 고려할 사항, 배치 방법.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지상과 지하를 구분을 한다. 마찬가지로 도심지기 때문에 주변 건물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지하층 양중, 그 다음에 코어를 기점으로 해서 지상층, 저층부, 그 다음에 고층부 이렇게 나눠서 구간별로 나눕니다. 층별로. 그래서 지하층 양중, 저층부 양중, 기준층, 그 다음에 고층부, 그 다음에 인접 건물과 경계선을 기점으로 사이클 타임 양중 반경, 피크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놓고 나서 도심지 초고층에서 지하층,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구간별 양중 계획이라 이렇게 해서 메인 그림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문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필수 용어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런 한 문제만 가지고 와서 문제를 만들고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봤더니 이런 조건들, 상황들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고속시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종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본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모바일 크레인 있고 타워 크레인 있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서 구간별 공종표 에스커버 곡선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 공정이라는 단어 또는 공기단축, 고속시공이 나왔을 때는 그런 그림이 꼭 나오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얘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타워 크레인은 지문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선정하는 방법, 설치, 배치하는 방법, 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선정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양중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나 설치가 왔을 때는 달라집니다. 설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초는 어떻게 시공할 거냐, 그 다음에 설치 운용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해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은 설치 문제 하나, 선정 검토사항 문제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타워 크레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은 출제가 안 되는데요. 이쪽에 운용과 해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워 크레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메인 그림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타워 크레인 운용계획 이렇게 나오면 이 장비 선정과 관련된 게 프로세스가 항상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공기단축 또는 고속시공이 나오면 공종표가 나와 있는 S커브 곡선 그림이 메인 그림이 되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다른 모든 문제는 구간별, 층별 나와 있는 이 메인 그림을 메인 테마로 구성해서 문제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종이 토공사 같은 경우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공종들과 마찬가지로. 자, 토공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트인 집안조사 파트는 조사 파트이기 때문에 기준 지표 이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주로 토공사에서는 기준과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질, 현상. 자, 흙의 전단 강도 패턴상 아주 유력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 역학적 성질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도 사질토냐 점성토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안밀현상은 점성토인데 안밀현상 69, 87, 106회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소리겠죠. 자, 액상화를 보면 71, 90, 110 얘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원칙이 나오냐면요. 잘 보시면 점성토에서 안밀이 먼저 나왔어요. 87회 때. 자, 그러면 사질토에서 바로 3회 있다가 액상화가 나온다 소리입니다. 자, 더 먼저 가면 69회 때 점성토가 안밀현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2회 지나서 사질토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점성토가 106회 때 나왔고 사질토가 액상화가 110회 때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이런 지표가 나와 있는 연경도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스웰링, 슬래킹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가장 유력한 부분들은 항상 토질 주상도와 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법들이 나오는데 흙막이 공법들은 주로 용어보다는 논술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 슬러리 월 쪽에서 용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이드월, 캣빔, 카운터월, 그 다음에 뭐 트레미 파이프, 안정액, 벤토나이트, 일수현상, 코덴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73, 85, 105, 그 다음에 71, 112회 때. 그래서 향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71회 때 나왔던 이런 캣빔들이 유력한 내용들이 되겠죠. 제가 별도로 이제 예상 문제, 매 회차마다 예상 문제에 관한 내용을 분석과 그 다음에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타가 있네요. 주열식인데 주열실로 되어 있네요. 자, 흙막이 공법 여기서 이제 논술로 나오는 파트가 계측 관리하고 흙막이 하자 부분인데요. 논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술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는 집안조사 파트. 얘는 토질 주상도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다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냐? 토질 주상도를 이용해서 활용 방안, 즉 목적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방법, 그 다음에 보링 시 위하상, 즉 주상도를 가지고 어떻게 용도 활용할 것이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링에 관한 기준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흙막이 공법인데 이 중에서도 슬러리월 공법과 탑다운 공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슬러리월 공법 같은 경우는 가시설물 가이드월, 그 다음에 메인 콘크리트, 그 다음에 공벽을 유지하는 안정액으로 구성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흙막이의 지보공 공법은 주로 어센크 공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공법들보다는 최근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센카 공법이 잘 보시면 89, 98, 104, 107입니다. 그러면 어센카 공법의 시공 순서, 그 다음에 유혈상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탑다운은 워낙 많은데 탑다운 중에서도 SPS 탑다운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4, 79, 83, 91, 94, 110. 얘 같은 경우는 향후 114 넘어서 한 116, 7회 정도 준비가 할 때 SPS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하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하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변 침하는 문제, 그 다음에 흙막이 순수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붕괴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이해를 하실 때 있잖아요. 하자 같은 경우는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흙막이 하자냐, 흙의 하자냐, 또는 안전 하자냐. 그러나 붕괴만 물어봤을 때는 붕괴와 관련된 안전 사고 위주로 간다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만들 때 흑막이 하자 원인과 방기 대책해서 흑막이 물, 토합, 히빙, 보일링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점수가 의외로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문은 하자냐 붕괴냐 나눠주셔야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계측관리 문제가 상당히 지문 해석을 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항목 유의사항인데 잘 보시면요. 흑마기 공사에 필요한 계측관리 항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써라 이렇게 갔더니 시험 문제의 이 답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즉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잘 못 쓰신 것 같아서 이분들이 자 그러면 이 항목이 뭐냐 측정 대상이야 라고 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항목 계측 기기를 써. 그래서 토류벽 스트러트 주변 지반 인적 구조물 이렇게 대놓고 66회 때 문제를 소수를 해줬습니다. 지문 해석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도심지 흑마기 계측관리 항목과 유의사항. 그래서 66회 때 나왔던 문제를 다시 그대로 냈더니 또 지문 해석을 잘못하신 분이 많아서 다시 가르쳐줘야겠다 싶어서 계측기 종류를 한번 써봐. 측정 대상 그리고 설치 위치 용도를 쓰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출제를 하셨어요. 83회 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근에 어려워집니다. 90회부터는 어려워지는데 고려해야 될 계측관리예요. 즉 공정, 품질, 원가, 안전, 설치할 때 유의할 사항 이 고려해야 될 계측관리 즉 계측관리 기준들에 관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측기 배치 및 관리 방안 즉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드실 때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게 과락 없이 아주 안전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측관리 같은 경우는 항목을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이제 흙에 관한 계측, 집안에 관한 계측이 1번, 2번은 흙막이 계측, 3번은 물에 관한 계측 이렇게 가는 방법. 자, 이때 흙 같은 경우는 주변 집안에 관한 주변 상황에 관한 내용을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가시면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공종별로 이 각 공종별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출 문제 이 교재는요. 첫 번째 용어 같은 경우는 파트, 그다음에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두어라. 즉 유형은 이 용어가 공법이냐, 시설이냐, 기능이냐, 기준이냐, 지표냐 이 항목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대제목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논술은 지문을 하나만 보지 말고 세 가지 이상을 통합을 해서 간 다음에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용어 파트 핵심 필수 용어를 그대로 써먹는다는 거. 이게 기출문제 이 교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메인 스크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기 전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이 유형 파악을 한번 살짝 해보고 난 다음에 예상문제 테두리 안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지게 됩니다. 이 동영상 강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주 단위 학습. 그래서 하루를 날 잡고 3시간 이상 청취를 하고 많이 반복해서 들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주 단위로 끝나고 나서 10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강, 2강 듣고 금방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크린을 암기를 해야 재미가 있고 기출문제 이 유형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 논술 50개, 용어 한 150개로 함축을 해서 서브노트 항목을 직접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이 유형 분석에 관한 내용과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